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경제적 결정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글로벌 회계장부 같은 곳에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돈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스마트폰. 우리가 매일같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작은 기계 하나에도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오가는 아주 복잡한 돈의 흐름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바로 그 이야기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비단 스마트폰 구매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떠나는 해외여행, 아니면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것들까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우리 개개인의 경제 활동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 한 나라의 거대한 경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이런 작은 경제적 발자국들이 국가라는 이 거대한 장부에는 과연 어떻게 기록될까요? 첫 번째 장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국제수지. 벌써부터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거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한 나라의 글로벌 가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외국이랑 거래를 하면서 달러 같은 외화를 얼마나 벌었고 또 얼마나 썼는지 이걸 딱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계부를 들여다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경상수지, 다른 하나는 자본금융계정인데요. 경상수지는 뭐랄까 상품 수출이나 해외여행처럼 좀 일상적인 거래들을 기록하는 곳이고요. 반면에 자본금융계정은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거나 주식을 사는 것처럼 큼직큼직한 투자 거래를 기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활비 통장, 다른 하나는 재테크 통장. 딱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실제 성적표입니다. 2023년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는 반도체 같은 물건을 팔아서는 무려 260억 달러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해외여행이나 운송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는 반대로 226억 달러 적자를 봤네요. 그래도 이걸 다 합쳐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7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각 항목의 성적을 더하고 빼면서 나라 전체의 경제 건강 상태, 즉 펀더멘털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국제 거래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장치가 있겠죠? 네, 바로 환율입니다. 이제 이 화폐의 가격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환율, 이건 말 그대로 돈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해외 직구할 때,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거 구독할 때, 또 해외여행 갈 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는 가격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환율입니다. 자, 이 핸드백 예시를 보면 환율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10만 원짜리 한국 가방은 딱 100달러죠. 미국 가방보다 싸니까 수출에 유리할 거예요. 자, 그런데 환율이 1,100원으로 올랐어요. 이걸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10만 원짜리 가방이 이제 91달러 정도가 됩니다. 와, 가격이 더 싸졌으니까 수출은 날개를 달겠죠? 그럼 반대로 환율이 900원으로 내리면요? 즉 원화 가치가 오르면 우리 가방 가격이 111달러 정도로 비싸져요. 이러면 오히려 미국 가방을 수입하는 게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오죠. 보세요. 이렇게 환율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수출과 수입의 운명을 그냥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돈의 가격표는 대체 왜 이렇게 매일, 매 순간 변하는 걸까요?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제적 힘들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라는 건요, 사실 여러 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 우리가 펀다멘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벌이는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땡기고 다른 쪽에서는 금리가 밀고 또 경제가 얼마나 잘 성장하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저 나라 경제는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하는 그 심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환율을 계속 밀고 당기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요인들 속에서 그래도 장기적으로 환율이 어디로 갈까 예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건데요.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같은 돈이면 세계 어디서든 똑같은 햄버거를 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바로 이 생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이론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빅맥 지수입니다. 실제로 2013년 데이터를 보니까요, 미국 빅맥 가격이랑 한국 빅맥 가격을 비교해서 계산해 보니까
적정 환율은 1달러에 846원 정도가 나와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실제 시장 환율은 1,084원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빅맥 햄버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원화의 가치가 실제보다 무려 22%나 싸게, 즉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말 재밌는 분석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정말 정교하게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시스템이 때로는 정말 엄청난 충격,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이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997년, 우리에게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외환 위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 멀리 태국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순식간에 한국 경제를 덮쳤죠. 국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돈을 썰물처럼 빼가기 시작하니까 정부는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걸 막으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달러, 즉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으면서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버티지 못했어요. 정말 불과 몇 달 사이에 한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던 겁니다. 마이너스 6.8%. 이 숫자가 바로 그 참혹했던 결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매년 7%씩 고속 성장을 하던 한국 경제가 1998년 단 한 해에 마이너스 6.8%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만 거죠. 이 숫자 뒤에는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우리 사회 전체가 겪어야 했던 엄청난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 또 다른 위기가 이번엔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죠. 이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주택자금을 무분별하게 빌려준 게 문제의 시작이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은행들이 이 위험한 대출들을 주택저당 증권이라는 아주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포장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한 주택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 금융상품을 타고 순식간에 전 세계를 태워버리는 거대한 금융위기로 번진 거죠. 바로 이때 대마불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망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뜻이죠. 이 거대한 금융회사 하나가 무너지면 경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까봐 두려웠던 정부가 결국 국민들의 세금, 즉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들을 살려낸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았죠. 은행들이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투자를 해도 막판에는 정부가 어차피 살려주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켰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에서 시작해서 국가의 거대한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고 또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금융위기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했네요. 1997년 그리고 2008년의 뼈아픈 경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연결된 세상에서 과연 다음 금융폭풍을 막아줄 우리의 방패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쩌면 그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오늘 이 얘기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